우리 엄마 짝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시집 왔을 때부터 날 괴롭혔던 시누이였던 정미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그녀는 나를 놀라게 했다. 언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48년 시댁살이를 하면서 시누이 정미란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형님은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요라며 핀잔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지요. 그런 시누이가 지난주부터 일주일에 3번씩 제 집을 찾아와 청소를 하고 빨래를 개고 심지어 반찬까지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처음 현관문을 열고 앞치마를 두른 시누이를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지요. 미란아, 무슨 일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누이는 그저 밝게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능숙하게 칼질을 하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제가 아는 시누이는 늘 손톱을 곱게 가꾸고 다니며 집안일은 며느리 몫이라 여기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누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시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곧 시작될 거예요. 시작 전에 제게 힘이 많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연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 또한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저는 김영숙, 올해 71살입니다. 23세 이 집으로 시집와서 지금까지 48년을 이곳에서 살았지요. 남편 김철수는 3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자 이 넓은 집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우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셨지요. 그런 제가 당시 동네에서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장남과 결혼하게 된 것은 순전히 남편 철수의 고집 덕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시누이 정미라는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어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 밖에서 우연히 들은 시누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오빠가 왜 저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냐며 친정도 변변찮다고 투덜대던 그 말투가요. 저보다 3살 어렸지만 미라는 늘 저를 내려다보는 듯한 태도로 대했지요.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시누이는 어김없이 저를 평가했습니다. 형님은 요리 솜씨가 별로라느니 우리 오빠가 고생이 많다느니 하는 말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특히 시어머니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침묵이 때로는 동의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시부모님 수라상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다림질을 하고 손주들 옷을 한 땀 한 땀 꿰매며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미란도 제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제 손에서 칼을 빼앗아 가기도 했고 제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면 애들 버릇 나빠진다며 핀잔을 주었지요.
한 번은 제가 정성껏 만든 송편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만드신 것만 못하다는 말을 태연히 하더군요. 그날 저는 부엌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참았습니다. 시누이니까, 남편의 동생이니까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말해봤자 중간에서 곤란해질 게 뻔했고, 오히려 제가 속 좁은 사람 취급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삼켰지요. 48년 동안 수없이 많이 삼켰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미라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에게 오빠가 평생 고생만 하다 가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48년을 함께 살며 새 아이를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는데 그 모든 세월이 그저 남편의 고생으로만 치부되는 것 같아 서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미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명절에 짧게 전화가 올 뿐이었지요. 저는 그게 더 편했습니다. 어차피 만나면 상처받을 테니까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면 문득 지난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건 뭘까?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미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집에 가도 되겠냐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괜찮다고 했더니 다음 날 정말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서 말이지요. 그날부터 시누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그저 차 한 잔 마시다 가는 정도였는데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하는 걸 보더니 자기가 하겠다며 걸레를 빼앗아 갔습니다. 당황한 저를 보며 미라는 웃었어요. 형님도 이제 나이 드셨는데 쉬셔야 한다면서요. 며칠 후에는 아이의 앞치마를 가져와서 부엌 청소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닦고 싱크대 서랍을 정리하고 냉장고 안까지 깨끗이 닦아냈지요. 저는 그저 멀거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48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걸까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네 시누이가 요새 매일 온다더라. 뭔가 부탁할 일이 있나 보다.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이웃 박 여사는 저를 붙잡고 혹시 재산 문제로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니냐며 조심하라고 귀띔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미란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나중에 뭔가 큰 부탁을 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시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집안일을 도울 뿐이었어요. 어떤 날은 반찬을 만들어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며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더군요. 저는 그 반찬들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불편했고 의심스러우면서도 조금은 따뜻했지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변함없이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 집안일을 거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말리는데도 마다하지 않고 빨래를 개고 마루를 닦고
심지어 화분에 물까지 주고 갔습니다.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4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가 자꾸 의심스러웠거든요. 어느 날 미란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크게 났고 저는 깜짝 놀라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미라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주우며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신우이의 손이었습니다. 심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미라는 그저 요새 손에 힘이 없다며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68살이 그렇게까지 손이 떨릴 나이는 아닌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미란의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다는 것,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인다는 것, 옷이 헐렁해 보인다는 것들이요. 한 번은 미란이 소파에 앉아 쉬는데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더군요. 깊고 긴 한숨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보이지 않았을 모습이었습니다. 미라는 늘 당당하고 씩씩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신우이는 왠지 지쳐 보였고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미란이 핸드백을 소파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 가방이 넘어지면서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저는 얼른 주워 담으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약봉지가 여러 개 보였거든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5-6개는 되어 보였어요. 무슨 약을 저렇게 많이 먹나 싶어 자세히 보려는데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약봉지들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미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밝게 웃으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약봉지들 사이에서 본 병원 이름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평범한 동네 병원이 아니라 큰 병원 약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지요. 다음 날 미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삼계탕을 끓여왔더군요. 형님 보양하시라며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이었어요. 저는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미란이 왜 이러는 걸까? 정말 큰 병이라도 걸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미란의 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수진이는 제게 혹시 엄마가 요새 자주 오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자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요새 이상하다고,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혹시 고모님께 무슨 부탁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진 않았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집안일 도와주러 오신다고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안도하는 듯한 목소리로 그럼 다행이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딸도 엄마의 변화를 이상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란의 떨리는 손, 야윈 얼굴, 약봉지들, 그리고 딸의 전화까지 모든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미란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유난히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소파에 앉자마자 눈을 감고 한참을 쉬더군요.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저 요새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끓여다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은 다니고 있냐고요. 미라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냥 정기검진 받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챘어요. 신우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48년 동안 함께 명절을 보내며 봐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미란이 거짓말을 할 때 보이는 작은 습관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란이 돌아간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지요. 4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남편의 동생이고 한때는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미란이 다시 왔을 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란아, 너 요새 왜 이러니? 무슨 일 있니? 고모한테 말해보렴 하고요. 미란은 잠시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더군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형님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 그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요. 미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봤거든요. 평생 저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던 신우이가 눈물을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미란이 올 때마다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됐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신우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저는 점점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어요. 일주일 후 금요일이었습니다. 미란이 평소보다 일찍 왔어요. 오전 10시쯤이었을 거예요.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물 한 잔을 따라 드렸습니다. 한참을 쉬더니 미란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일어서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소파 팔걸이를 짚고 힘겹게 일어서는 모습이 마치 많이 아픈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부축해주겠다고 했지만 미라는 괜찮다며 손을 저었지요. 화장실 문이 닫힌 후 저는 미란이 두고 간 핸드백을 보게 됐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무심코 봤는데 거기엔 병원 진료 예약 안내문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라는 글씨가 크게 보였지요. 종양내과?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종양이라는 말은 보통 암을 뜻하잖아요. 설마 미란이 암에 걸린 건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라는 여전히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은 집안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소파에 앉아 저와 이야기만 나누다 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옛날 이야기를 많이 꺼내더군요. 오빠랑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냐고,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 만들 때 형님이 얼마나 열심히 도왔는지 기억하냐고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때 미라는 저를 무시하고 못마땅해 했었는데 지금은 마치 좋은 추억인 양 이야기하더군요. 형님 정말 대단했어요. 저 같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런 말들을 하는 미란을 보며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우연히 미란의 아들 준호를 마주쳤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만났는데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제게 인사를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혹시 우리 엄마 요새 자주 오죠? 고모한테 무슨 말 안 하셨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 도와주러 온다고만 말했어요. 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새 이상하다고요. 갑자기 가족들한테 연락을 자주 하고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고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말씀하신다고요. 마치 정리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리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정리를 한다는 건 보통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준호에게 혹시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 검진 받으러 간다고만 하시지 자세한 말씀은 안 하신다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종양내과 예약, 약봉지들, 야윈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옛날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미란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요. 며칠 후 미란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만들어둔 밥을 같이 먹자고 했어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는데 미란이 숟가락을 들여다 말고 한참을 그대로 있더군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더니 그저 웃으며 형님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습니다. 평생 제 요리를 깎아내리던 사람이 갑자기 맛있다고 하니 더 이상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란아, 너 지금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솔직하게 말해봐 하고 물었지요. 미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나이 들어서 형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하는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도 촉촉이 젖어 있었고요. 식사를 마친 후 미란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미란은 고집을 부렸어요. 부엌으로 간 미란을 보며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엌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급히 달려가 보니 미란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깨진 그릇 조각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또 떨어뜨린 거라며 미안해하더군요. 저는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갑고 가늘던지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미란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미란은 제 손을 꽉 쥐고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형님, 미안해요. 제가 평생 형님한테 못되게 굴었어요. 그것만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미란에게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다는 걸요.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과할 리 없었으니까요. 저는 미란을 일으켜 소파에 앉히고 찬찬히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말해 무슨 일인지 라고요. 미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요새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요. 정밀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얼마나 심각한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며 얼버무렸지요.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미란이 제게 작별을 고하려 온 거라는 걸요. 평생 쌓였던 미움을 풀고 미안함을 전하고 그렇게 정리하려는 거라는 걸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48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떠나려 한다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밤 미란이 돌아간 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지요. 미란이 정말 떠난다면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시원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란을 다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48년 동안 쌓인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이었습니다. 미란이 평소보다 늦은 오후 4시쯤 왔어요. 얼굴이 몹시 지쳐 보였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한참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 다녀오셨냐고 물었더니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만 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참 후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형님, 저 사실은요 라고 시작하더니 다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재촉하지 않고 미란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날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미란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며 돌아본 미란의 눈빛이 저는 잊히지 않았어요. 뭔가 간절히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내내 그 눈빛을 생각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이번엔 미란의 남편 재석이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형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지요. 재석이는 한참을 말을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사실은 미란이가 요새 많이 아파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니요. 그건 거의 손 쓸 방법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재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는데 가족들한테도 숨기고 있다고요. 항암 치료를 거부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해요. 의사가 말하기를 길어야 서너 달이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이 말을 하러 온 거냐고 물었더니 재석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란이가 형님한테 가는 게 요새 유일한 낙이라고 하더랍니다. 평생 미안했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형님한테 잘해드리는 게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같다고 했대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8년 동안 저를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미안하다며 속죄하려 한다는 게 그것도 죽음을 앞두고서야 가능한 일이라는 게 너무 슬펐어요. 아니, 슬프다기보다 허무했습니다. 재석이는 계속 말했어요.
미란이가 요새 매일 형님 이야기를 한다고요. 형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는 그렇게 안 할 텐데 후회한다고요. 밤마다 울면서 형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48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일들, 참았던 서러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지요. 재석이는 제게 미안하다고 미란이를 대신해서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재석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혼자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생 미움받고 무시당하다가 이제 와서 사과를 받는다는 게요. 그것도 상대가 죽음을 앞두고서야 가능한 일이라는 게요. 이걸 용서라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은 후회라고 거부해야 할까요? 며칠 후 미란이 다시 왔습니다. 저는 아는 척하지 않기로 했어요. 미란이 스스로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거지요. 하지만 이제는 미란을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윈 얼굴, 힘없는 걸음걸이, 떨리는 손 모두가 그녀가 얼마나 아픈지를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미란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형님, 제가 평생 형님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자니 미란이 더 괴로워할 것 같았고, 아니라고 하자니 거짓말 같았으니까요. 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은 형님이 너무 부러웠다고요. 오빠가 형님만 보고, 형님만 아끼고, 형님만 사랑했다고요. 저는 그게 질투가 나서 견딜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형님을 깎아내리고 못살게 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48년 동안 신우이가 저를 미워한 이유가 질투였다니요. 오빠를 빼앗겼다는 동생의 서운함이었다니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어요. 낡고 오래된 공책이었습니다. 이걸 형님께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못다 한 말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공책을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겉모습은 가벼운 공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무거웠던 거지요. 미란이 돌아간 후 저는 그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형님, 미안합니다. 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당신이 우리 오빠를 제일 행복하게 해줬어요. 제 열등감이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들이 반복됐지요. 공책을 읽으며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48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란도 저처럼 괴로웠구나. 미란도 저처럼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했지만 사실은 둘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제가 떠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빠를 평생 사랑해 주셔서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못난 동생이어서요. 저는 공책을 덮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48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이제는 용서해야 할 때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미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서 점심 먹자고 내가 미역국을 끓일 테니 꼭 오라고 했어요.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요. 더 이상 서로 숨기고 회피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48년 동안 쌓인 감정들을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오쯤 미란이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할 만큼 안색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라고 하더군요. 밥상을 차리고 마주 앉았습니다. 미라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잘 먹지 못했어요. 몇 숟가락 뜨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게 역력했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란아, 나 다 알아. 내가 아프다는 것도, 췌장암이라는 것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숟가락을 놓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미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해요.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형님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작고 떨리던지요. 언제부터 알았냐고 물었더니 미라는 6개월 전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받게 됐대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고 항암 치료를 권유받았지만 거부했다고 했어요. 나이도 있고 성공률도 낮고 무엇보다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병은 빠르게 진행됐답니다. 3달 전에 사기로 넘어갔고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대요. 그때부터 미라는 생각했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정리하고 가야 할까 하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저였다고 했어요. 형님한테 평생 못되게 군 게 너무 후회됐대요. 밤마다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형님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고 조금이라도 형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찾아오기 시작한 거라고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형님이 제일 부러웠다고요. 오빠는 형님만 바라봤고 형님만 아꼈고 형님만 사랑했다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오빠를 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오빠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대요. 형님 편만 들고 형님 말만 듣고 저는 그냥 동생일 뿐이었다고 했어요. 그게 서러워서 형님을 미워하게 됐대요. 오빠를 빼앗아간 사람처럼 느껴졌다고요. 그래서 일부러 형님을 깎아내리고 못살게 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형님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못된 짓이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48년 동안 미란이 저를 미워한 이유가 질투였다니요. 오빠에 대한 사랑이 왜곡돼서 저를 향한 미움이 됐다니요. 어찌 보면 미란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자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분출했던 거지요. 미라는 계속 울면서 말했어요. 나이가 들면서 후회가 커졌대요. 형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다고요.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된지, 시누이의 핀잔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자기도 며느리를 맞아보고 나서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대요. 어떻게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랐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오빠마저 세상을 떠나고 자기만 남았을 때 정말 외롭고 후회스러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오히려 용기가 났대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형님께 다가가 보자고 결심한 거래요. 거절당해도 좋으니까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어요. 미란아, 나도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랐어. 좀 더 일찍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형님 잘못 아니라고, 다 자기 탓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48년 동안 쌓인 오해와 미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대화로 풀릴 수 있었던 일을 왜 이제야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용서도 뭐도 없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남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자매로 지내자. 미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결혼 초기 이야기, 아이들 키우던 이야기,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에 대한 이야기까지요. 미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저 표현할 줄 몰랐던 거지요. 해가 질 무렵 미란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저를 꼭 안아주더군요. 형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아주셔서요. 저는 미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자주 오렴. 우리 이제부터 진짜 자매로 지내자. 미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48년 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빠진 것 같았어요. 미란을 용서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용서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미란과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 다음 주부터 미란은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을 도우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자매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왔어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옛날 사진을 꺼내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어느 날 미란이 제안했어요. 형님, 우리 오빠 산소에 같이 가요. 오빠한테 우리가 화해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 남편 산소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가는 게 전부였는데 미란과 함께 가니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산소에 도착해서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미란이 오빠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요. 형님한테 평생 못되게 굴어서요. 이제라도 잘못을 깨닫고 화해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죠? 그 말을 하며 미라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미란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이 하늘에서 이끌어준 거죠? 우리 이제 진짜 자매가 됐어요. 당신도 기뻐할 거예요. 바람이 살랑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란이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길어야 2달이래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현실로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고 제가 말했어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형님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그래, 그럼 매일 만나자. 매일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미라는 거의 매일 왔어요. 때로는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함께 있다가 갔고, 때로는 너무 아파서 누워만 있다가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란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힘들어할 때는 등을 쓸어주고,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미란이 옛날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형님, 이거 보세요. 우리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앨범을 펼치니 30년도 더 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결혼식 사진, 명절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들이 있었지요. 사진을 보며 미란이 말했어요. 이 사진 찍을 때 저 형님한테 화났던 거 기억나세요? 형님이 예쁘게 나왔다고 오빠가 칭찬하시니까 질투가 나서 일부러 심통을 부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기억나.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삐졌나 했어. 우리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이제는 그때의 오해들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미란이 나빴던 게 아니라 서로 소통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던 거지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란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했고 밥도 거의 먹지 못했어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미라는 거부했습니다. 형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병원에 누워 있는 것보다 형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란을 제 집에 모셨습니다. 안방을 내주고 옆방에서 잠을 자며 밤낮으로 돌봤지요. 재석이와 아이들도 자주 왔지만 미라는 제가 옆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해했어요. 형님 손을 잡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미란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형님의 진짜 동생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때는 형님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질투하지도 않고 못되게 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래, 다음 생에는 진짜 친자매로 만나자. 며칠 후 미란의 딸 수진이가 찾아와 제게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고모님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고모님 덕분에 편안해 하세요. 평생 후회하던 일을 정리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고맙긴, 나도 내 엄마 덕분에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단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 이제 많이 힘들어요. 곧 갈 것 같아요. 저는 미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편하게 쉬어. 오빠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야. 미라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란의 손을 잡고 밤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새벽녘에 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형님, 고마웠어요. 용서해줘서요. 사랑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미라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48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2달은 진짜 자매였어요.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자매가 됐던 거죠. 그 짧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했어요. 미란 씨가 마지막에 정말 편안해 보였다고, 형님 덕분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란이가 저를 구원해 준 거예요. 48년 동안 품고 있던 미움을 내려놓게 해줬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미란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48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사라지니 오히려 더 허전하더군요. 아니, 미워했던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던 거였지요. 서로의 상처를 몰랐던 거였어요. 미란이 남기고 간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미란의 글씨로 빼곡하게 쓰인 편지였지요. 형님께. 이 편지를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님, 정말 고마웠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돌봐주셔서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형님께 미안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다 병을 얻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을,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을요. 형님과 보낸 마지막 2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형님을 진짜 가족으로 느꼈고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48년을 돌아가더라도 그 2달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시 살겠어요. 형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를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표현하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말하라고 전해주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형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고 웃으며 사세요. 형님은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평생 참고 견디며 사셨으니까요. 이제는 형님을 위해 사세요. 다음 생에서 꼭 다시 만나요. 그때는 제가 형님의 진짜 동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사랑합니다. 미란 올림.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란이 남긴 마지막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것을요.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가볍다는 것을요. 한 달 후 저는 미란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남편 산소 옆에 자리를 잡은 미란의 무덤 앞에 앉아 말을 걸었어요. 미란아, 내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너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단다. 미움보다는 이해가 낫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낫다는 걸 말이야.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미란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무덤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평온했어요. 48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란의 말처럼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48년 동안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요.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고 병원 가실 때 동행해 드리는 일들이었지요. 미란이 저에게 해준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저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 작은 관심과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베푸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 선생님은 참 따뜻한 분이세요. 어쩜 그렇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 선물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미란이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됐네요. 시간이 참 빠르지요. 하지만 미란이 남긴 교훈은 제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합니다. 미루지 말 것, 용서할 것, 사랑을 표현할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 가끔 미란이 생각납니다. 마지막 2달 동안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손을 잡고 있었던 그 따뜻함이요. 48년의 미움보다 2달의 사랑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게 용서의 힘이었어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미란이 바랐던 대로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요.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도 보내고 있어요. 71살이지만 이제 막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보며 생각합니다. 미란아, 너 거기서 잘 지내고 있지? 오빠 만나서 행복하지? 나도 여기서 잘 살고 있어. 내가 남긴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고 있단다. 고맙고 또 고마워. 인생은 참 묘합니다. 48년 동안 미워했던 사람이 마지막 2달 동안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용서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두는 일이라는 것을요.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란이 그걸 가르쳐 줬어요. 늦었지만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복지관에서 만나는 분들께, 동네 친구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요. 미루지 말고 지금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화해하라고 말해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도 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참 아름답네요. 미란이 떠난 후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평온합니다. 미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미란이 제 인생에 와줘서 마지막에 화해할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친자매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처음부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자매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번 생에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간다면요. 저는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요. 건강하고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미란이 바랐던 대로 살고 있으니까요. 내일도 그렇게 살 거예요. 미란이 남긴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세상과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미란아, 잘 자. 오빠도 잘 자. 나도 편안히 잘게.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정말로 행복한 자매가 되자. 안녕.